자, 여러분 좀 쉬셨습니까? 이번 시간은 이제 앞 시간에 이제 한국의 언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기 때문에 이제 한국의 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문학, 역시 이제 한국의 언어와 같이 한국의 문학도 이제 양이 굉장히 방대하죠. 근데 방대한데 여기서 이제 어떤 개별 작품보다는 어떤 한국 문학의 흐름, 전반적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문학이 전반적으로 어떤 식으로 흘러왔고 거기 안에서 어떠한 특징들이 있고 또한 뭐 대표적인 작가들이 누가 있는지 혹은 작품들, 대표적 작품들 몇 개 정도만 언급이 되겠죠. 구체적 작품보다는. 그러고 나서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어떠한 문학과 문화교육 측면에서 앞서 이제 한국 언어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문화어를 대표적인 것들을 이렇게 뽑아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문학 역시 그런 부분들을 좀 언급해보는 식으로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한국의 문학 했을 때 한국의 문학의 개념과 특징을 보시면 한국 문학이라는 것은 한국인이 상상하고 감정을 느끼고 체험하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한국어로 형성화된 예술로서 한국인이 선사시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창조한 전체 문학. 그러니까 한국인이 만들어낸 문학은 한국 문학이다. 한국인이 만들어낸 문학을 한국 문학이다라고 하는 거죠. 뭐 그 별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요. 다음으로 이제 이러한 한국 문학에 있어서 현대 문학, 그러니까 근대죠. 근대의 시작을 이제 잠시 후에 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근대 문학이라는 것이 이제 가부경장 1890년대 그러니까 1800년대 후반에 이르러 가지고 비로소 이제 어떠한 한국에도 이제 조선이죠. 조선에도 근대화의 바람이 불어닥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가부경장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어떤 한국의 근대화의 물꼬를 트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학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그 시기와 이제 1900년대 초에 이르러 가지고 이제 그 고전 소설과 고전 시가 그 다음에 중간에 거기에 이제 과도기적 형태로서 신체시라든지 그 다음에 신소설 이런 것들이 등장하게 되고요. 창가 이런 것들이 등장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것이 이제 근대 소설과 근대 시로 넘어오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근대 시와 근대 소설을 놓고 봤을 때 어떠한 그 소설적 측면에서 본다면 현대문학의 전개라는 것은 먼저 비판적 리얼리즘과 사회주의 리얼리즘,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큰 네 가지의 어떠한 사조적 흐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염상섭과 최만식 일제치하지요.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1950년대 이후에 김정한, 그다음에 황석영, 윤흥길로 이어지는 리얼리즘, 리얼리즘인데 사회 비판적 리얼리즘이겠죠. 이런 것들이 사회 비판적 리얼리즘 작가로서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이제 일제치하에서 조명희, 이기영, 한설야로 이어지는 사회주의 리얼리즘이죠. 그게 이제 지금 현재 방현석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작가군이 있더라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상 박태원이 일제치하에서 어떤 모더니즘의 기치를 내세워서 작품들을 창작했다면 그것이 이제 해방 이후에 장용학, 김승옥, 조세희 등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모더니즘의 일군의 작가들이 등장했다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1980년대 후반에 이제 이르게 되면 포스트 모더니즘 작가들이 등장하게 되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모더니즘의 후기 구조주의죠. 후기 구조주의자. 포스트 모더니즘의 작가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보통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을 얘기할 때 해체주의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해체주의 모든 그 형식적 파괴들을 모든 형식을 다 파괴시켜 버리고 분해시켜버리고 해체시켜버린다는 거죠. 그런 대표적인 작가로 이제 뭐 이인성이라든지 김영현, 하일지, 장정일, 이인화, 윤대영 이런 작가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어떤 현대 문학의 포스트 모더니즘적 모습을 드러냈다라는 정도로 한국 문학의 어떤 특징을 잡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 한국 문학의 어떤 변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한국 문학의 변천. 그랬을 때 먼저 원시 문학이 있죠. 원시 문학. 그래서 원시 시대의 어떤 문학이라는 것은 종합예술적 성격을 가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종합예술적 성격.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문학, 음악, 무용,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제천의식이라는 게 있죠. 제천의식. 제천의식이 이제 보통 그 부족 국가에서 이제 고대 국가로 넘어오게 되면서 제천이죠.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의식을 치르게 됩니다. 그럼 그 제천의식 안에 종합예술적 성격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늘에 제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제문이 있겠죠. 제문. 제사를 지내는 문. 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하늘이시여 뭐 해가지고 우리를 보살펴 주셔서 감사드리고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 제문은 문학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제문을 읽을 때 뭡니까? 음악이 흘러나오겠죠. 어떠한 그 의식으로서 음악의 흐름이 흘러나오는 그런 음악이 있을 것이고요. 또한 뭡니까?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그것을 축복하고 축원하는 춤을 무용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그러니까 제천의식을 보시면 됩니다. 원시 종합예술의 성격을 가졌다는 것은 그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 이제 구석기 시대에는 어떤 사냥 관련 사연을 노래나 말로 표현하게 됐다는 거죠. 그 다음 신석기 시대 역시 농업 관련 노래인 노동요죠. 노동요. 한국만의 특징이죠. 노동요는.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이 앞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그거죠. 웃음으로 눈물 닦기 현상에서 보면 한국인은 슬픔을 웃음으로 승화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노동요도 동일한 거죠. 노동요라는 것은 어떠한 노동을 하는 그 괴로움이라든가 이런 것을 즐겁게 만들기 위해서 노동을 하면서 일을 하면서 부르는 노래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신적인 존재인 신화와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이 시기 신석기 시대에 창작이 되었다. 그게 이제 원시 문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음으로 이제 고대 문학이라는 것은 결국 국가 건립으로 인한 건국 신화가 등장할 거 아닙니까? 각 국가마다. 그래서 단군 신화, 그 다음에 부여의 해모수 신화, 그 다음에 고구려의 주몽 신화, 신라의 어떠한 기말지 신화, 박혁거세 신화, 가락국의 수로왕 신화, 그 다음에 탐나의 삼성 신화 이런 것들이 탐나는 지금의 이제 제주도를 말하죠. 제주도에 삼성 신화가 있었죠. 그래서 그 삼성 그러니까 세 가지 성이 있죠. 그거 관련된. 그래서 제주도에 뭐 이를테면 고치가 많고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에서 다 유래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각 그 건국 신화들이 있는 거죠. 건국 신화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단군의 건국 신화의 내용이라는 게 뭐예요? 태양의 후예라는 거 아닙니까? 고구려 주몽 역시 태양의 후예라는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신의 아들이라는 거죠. 신의 아들. 신라 김할지라는 것 신화가 뭡니까? 알에서 태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신성하다는 거죠. 박혁거세 역시 뭡니까? 그런 거죠. 신성한 사람들이다.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 국가라는 것이 건립되는 데 있어서 그 국가는 신이 알아주는 것이고 하늘이 점지해 주어서 국가를 만들어냈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서 건국신화가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라는 거죠. 다음으로 이제 고대 가요인 구지가, 공무도화가, 황조가 등이 전해지고 있죠. 그래서 뭐 공무도화가 같은 경우에는 아소니마 저물을 건너지 마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백수광부의 처가 그러니까 미친 사람의 처는 부인이죠. 미친 사람의 처인 백수광부라는 것은 미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그 강을 건너고 있는 걸 보면서 부른 노래가 공무도화가 아닙니까? 그다음에 황조가는 유리왕이 이제 지어서 불렀던 거죠. 그런 것들이
이런 그러니까 구지가라든지 공무도화가라든지 황조가는 구전 문학이었죠.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던 거였는데 이제 그게 기록 문학이 되면서 기록되면서 비로소 어떤 문헌으로 남게 되면서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고대 문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중세 문학을 이야기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삼국과 남북국 시대 이렇게 있고요. 이러한 삼국과 남북국 시대에는 한문학을 상층문학 그러니까 귀족 계층들이 향유를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말 문학은 기층문학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이 사용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런 것으로 취급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자와 더불어서 불교를 통해 가지고 문화적 보편주의가 구현되었던 시기가 이 시기다. 그래서 백제의 노래인 정읍사. 그러니까 정읍사의 내용이라는 것이 저제죠, 저제. 그러니까 시장에 갔다가 달아 높이곰 솟아서 이렇게 되거든요. 달아 높이 솟아서 저기 시장 가 있는 남편이 오는 길을 잘 비춰줘라. 이게 정읍사 아닙니까? 그 다음에 신라 향가인 서동요. 서동요라는 것은 뭡니까? 그렇죠. 백제 무왕이죠. 백제 무왕이 서동이죠. 그래서 이 서동은 마장수지 않습니까? 말을 파는 장사치였는데 선화공주를 자기 부인으로 맞아들이려고 그 여러 가지 아이들에게 그 선화공주가 서동과 바람났다라는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부인으로 맞아들이죠. 그런 게 이제 서동요가 되겠죠. 그래서 향가죠, 향가. 그런 서동요, 풍요, 헌화가, 그 다음에 해성가, 모죽지랑가, 원가, 도솔가, 제망매가, 안민가, 찬기파랑가, 원앙생가, 우적가 이런 것들이 전한다는 거죠. 그래서 향가에서는 뭐와 관련된 향가들이 많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한국인 학생들은 잘 알고 계시겠죠. 외국인 학생은 잘 모르실 거니까 이제 신라 화랑과 관계된 것들 그 향가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모 죽지랑가, 뭐 찬기파랑가 이런 것들이 다 화랑과 관련돼 있죠. 모 죽지랑가는 추모한다. 죽지랑이란 화랑을 추모하는 노래. 그래서 모 죽지랑가죠. 찬기파랑가는 찬양한다. 누구를 기파랑이라는 화랑을 찬양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제 백제의 노래인 정읍사와 신라향가인 이와 같은 것들은 신라향가 뭐 14수 해가지고 이렇게 전하게 되는 것은 다 기록문학으로 남게 되면서 현재까지 전하게 됐다 이렇게 이해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삼국과 남북국 시대의 문학이다. 다음으로 이제 고려 전기의 문학을 보시면 왕건에 대한 설화와 견훤, 궁예의 건국신화가 전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견훤은 후백제를 세웠던 인물이죠. 그 다음에 궁예는 후고구려를 세웠던 인물이죠. 그래서 견훤과 궁예의 어떠한 건국신화 역시 하나의 이제 국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남북국 시대 말기가 오게 되면 그 고려는 뭡니까? 후고구려 궁예 밑에 있던 장군이었던 왕건이 세운 나라거든요. 그래서 후삼국을 통일해서 세운 게 고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후삼국 시대가 있고 그 후삼국을 세웠던 인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후백제를 세우고 후고구려를 세우고 그러니까 그게 후백제를 세웠던 견훤의 건국신화, 후고구려를 세웠던 궁예의 건국신화들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고려라는 것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그 후삼국을 통일해 가지고 세운 거기 때문에 지방에 그 토호 세력들이 있습니다. 지방의 토호 세력들. 지방의 토호 세력이라는 것은 그 각 지방의 권력을 가졌던 계층들이라는 거죠. 그러한 토호 세력들을 아울러 가지고 삼국을 통일하다 보니까
왕건이 내세웠던 그 정책은 뭐냐면 모두를 다 동일한 것으로 여기고 그 지방의 토호 세력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혼인을 하지요. 그래서 지방 토호의 딸들과 혼인을 통해 가지고 왕건의 부인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식도 많고요. 그래서 그러한 세력들을 전부 귀족으로 또 귀속시키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귀족이 문화의 향유 계층으로서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귀족들에 의해서 한시의 창작이 활발해지지만 상대적으로 샹가의 창작은 쇠퇴의 길을 걷게 되는 그러한 문학적 특성을 드러낸다. 그게 고려 전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고려 후기를 보시면 고려 후기는 이제 무신난 이후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무신의 난 때, 그러니까 무신 말 그대로 무신의 난이죠. 무신의 난. 그러니까 문신에게 천대를 받던 무신들이 난을 일으켜가지고 무신 시대를 구가하지요. 그래서 이제 그 무신 시대에는 무신들이 힘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시기를 이제 고려 후기로 보통 잡게 되거든요. 그런 무신난 이후에 새로운 그러니까 문신이 그러니까 무신이 천대받다가 무신들의 세상이 되지만 결국은 다시 문신의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전까지 고려 전기에 있었던 어떤 유학적 특성이라는 것이 고려 후기에 오게 되면 신진사대부에 의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문학 담당층인 신진사대부가 등장을 해가지고 그들이 신흥사대부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신흥사대부, 신진사대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새롭게 등장한 사대부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유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활발한 창작 활동을 펼쳐내게 되고요. 이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문학 비평을 통해 가지고 문학적 평가 기준을 제시하게 된다는 거죠. 더불어서 민족사에 있어서는 새로운 인식을 보여주는 동명왕편, 동명왕이라는 것은 고구려의 주몽입니다. 고구려 주몽을 동명왕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면은 동명왕편을 지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고려 보시면 이해하시겠지만 후고구려에 속해 있던 왕건이 세운 나라가 고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한다는 개념이었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동명왕편을 만들어 가지고 고구려의 계승자로서 어떠한 민족 사회에 있어서 정통성을 갖다가 확립하려고 이러한 작업들을 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삼국유사. 그러니까 삼국유사 등이 간행이 되죠. 무신난 이후에. 그럼 삼국유사라는 건 뭐냐면 삼국사기가 있고 삼국유사가 있죠. 그럼 사기라는 것은 정사입니다. 정사. 그래서 정통 역사서지요. 그래서 이 삼국사기는 김부식이 편찬하지 않습니까? 왕명에 의해 가지고. 그러니까 왕명에 의해 가지고 고려 시대 때 삼국 시대의 사기죠. 역사를 기록한 기록물이 사기라면 유사라는 것은 그 삼국 사기의 정통성에서 비껴나 있는 그 이외에 신의편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삼국유사에 보면 신비로운 이야기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거는 뭐냐면은 정사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그 이외에 그 민간에서 전해지고 있는 여러 이야기들을 모아가지고 삼국시대의 이야기들을 엮어낸 것이 유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유사라는 것은 정사에는 없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유문과 일사, 그러니까 유문이라는 것은 전해져 내려오는 문, 그 글이죠. 그 다음에 일사라는 것은 그 일어났던 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삼국유사를 만들게 된 이유를 보면 결국 뭐냐면은 고구려 승려 이련이 그 우리나라가 원나라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대몽항쟁기를 겪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국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그 백성들 같은 경우에도 전쟁이 일어나면 뭡니까? 삶이 피폐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고려라는 그 국가 안에 살고 있는 민중들에게 힘을 주면서 어떠한
그들 스스로가 힘을 내면서 우리의 역사라는 게 이렇게 오래됐다라는 걸 갖다가 좀 드러내주기 위한 그런 측면에서 삼국유사가 간행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제 그러니까 삼국사기에는 없는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단군신화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삼국사기에는 단군신화가 없죠. 근데 삼국유사에 비로소 단군신화, 신화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아까 신이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신비로운 이야기죠. 신비로운 이야기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신화로서. 그래서 이게 어떠한 민족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보여주는 역사서를 간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사람의 일생을 다루는 전과 사물을 의인화해 인간 세상을 비판하고 풍자했던 가전체 문학. 가전체라는 것은 사물을 의인화하는 거죠. 사물을 의인화하는 그런 가전체 문학이 창작되었고 소교, 고려 소교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소교라는 건 속된 노래입니다. 속된 노래. 그 다음에 경기체가, 그 다음에 시조, 시조가사 이런 것들이 신흥사대부에 의해서 경기체가와 시조가사가 만들어지고요. 이 소교라는 것은 대중들에게 널리 이렇게 전파되어 내려오던 구전으로 전파되어 내려오던 것들이죠. 그래서 이게 이 고려 소교는 실질적으로 이제 조선 전기에 와가지고 그 기록문학으로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소교는 이제 조선에 와가지고 세종 이후에 이제 성종때에 이르러가지고 이제 악화개범이라든지 악장가사 그다음에 시용향악보 이런 데에 문자화되지요. 그래서 비로소 텍스트로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고요. 거기에서 이제 실리게 되면서 보통 이제 고려가요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뭐 이를테면 청산별곡이라든지 가실이라든지 뭐 서경별곡이라든지 뭐 이런 소교들이 이제 실리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그래서 지금 뭐 여러분들 그러니까 한국 학생들의 경우는 뭐 고등학교 때 한 번 정도는 다 배웠던 것들이 이제 고려 소교죠. 그래서 뭐 청산별곡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겁니다. 그 청산별곡의 내용들을 보시면 이제 그 외국인 학생들의 경우에 그 네이버 같은 데 한번 쳐보십시오. 청산별곡이 뭔지를. 그러면 청산별곡이라는 것은 그 내용이 이제 그거지 않습니까? 사월이 사월이랐다 청산이 사월이랐다 머루랑 다리랑 먹고 청산이 사월이랐다 이렇게 돼가지고 총 8절로 구성이 되어 있죠. 8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 1, 2, 3, 4, 5, 6절까지를 보시면 이게 그 살월이 살월이었다 청산이 살월이었다고 그 5절 보시면 살월이 살월이었다 바다의 살월이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1, 2, 3, 4, 5, 6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7, 8이 좀 어색하거든요. 그것은 7, 8이 나중에 그러니까 어떤 구전되어 내려오다가 후대의 사람들에 의해서 첨부가 돼 그런 형식의 것으로 해가지고 총 8년으로 구성이 됐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청산별곡이거든요. 그렇듯이 구전되어 내려오던 어떤 문학적 요소들이 텍스트로 만들어지게 되면서 그것이 새로운 문학으로 자리 잡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청산별곡에 대한 어떠한 그 원래 그게 8년이었느냐 혹은 그게 6년이었다 2년이 첨가되었느냐 이것은 이제 뭐 논란의 여지들이 있기는 하지만은 보편적으로 이제 보통 첨부된 것이다라는 것들이 이제 대세로 굳어지고 있는 그런 형식이죠. 그래서 이제 고려 후기에는 이런 것들이 있더라라는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조선 전기를 넘어가 봅시다. 조선 전기에는 조선 건국부터 이제 임진왜란까지 한 200년간의 문학이죠. 그래서 훈민정음 창지로 인해 가지고 비로소 뭡니까? 진정한 의미의 국문학 창작이 가능해지게 되는 거죠. 한글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한글 창제 이후에 한문으로 전해지던 많은 문헌들이 번역돼 가지고 다수 이제 민중들에게 이제 보급이 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식 보급에 크게 기여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 한글이라는 것이 일반 부녀자들, 아녀자들도 사용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선 시대에는
부녀자와 아내자들은 어떻게 보면 정치에 관여할 수 없었고 철저히 사회에서 어떠한 그 남성의 반려자 정도로서만 취급되던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것이 한글의 보급을 통해 가지고 여성 문인들이 등장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뭐 이제 흔히 허균의 누이인 허난설원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허난설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황진이가 지었던 그 다음에 개랑이라든지 이런 그 흔히 얘기하는 기녀, 기생들이 지었던 그러한 시조들도 지금 현재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가능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뭐냐면은 이제 유부녀, 부녀자들에게도 유부녀가 아니라 이제 부녀자들이죠. 부녀자들에게도 한글이 보급되면서 어떠한 그 창작할 수 있는 문학적 창작의 기회가 주어지게 됐고 그러한 것들이 현재까지 전해지게 되는 큰 계기를 마련해 줬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다음으로 이제 유교적 어떤 철학 이념에 관련된 시조라든지 가사, 경기체가 이 한문 소설 이런 것들이 이제 창작되었던 게 조선 전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음은 이제 조선 후기를 보시면 조선 후기는 이제 그러니까 임진왜란 이후부터 갑오경장에 이르는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300년 정도의 시기라고 그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산문성과 서민의식이 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앞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양난,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먼저 일어나고 그 이후에 병자호란이 일어나거든요. 그러한 양난 이후에 어떤 조선 민중들에게 자의식이 싹섰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대의 핵심인 자아의 발견이 근대의 핵심 아닙니까? 그런 것이 조선 사회 안에서도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문학들에게는 이제 산문성 길게 쓰거나 혹은 서민들, 민중들의 의식이 두드러지게 드러나가지고 시조 같은 경우에도 사설 시조, 누가 창작했는지 모르는 창작 성명 불능의 그러한 사설 시조들이 막 등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것은 앞서 이제 어떠한 조선 전기의 한글을 통해 가지고 여성 문인들이 등장을 해 가지고 어떤 문학 창작의 폭을 넓혔던 것과 같이 조선 후기에 오게 되면 이제 일반 민중들과 대중들도 그러한 시조를 창작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 그 어떤 문학 창작의 폭이 훨씬 더 확대되어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양난 이후에 어떤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과 평민 의식을 담아내는 작품들이 이제 창작이 되고 비현실적이었던 유교 문학, 유교라는 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 본다면 이런 거 아닙니까? 음풍농월이지 않습니까? 음풍농월. 그러니까 뭐 그다음에 강호한정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거, 음풍농으니까 노래하면서 그냥 야 즐기는 것 그것이 최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굉장히 비현실적 무릉도원이죠. 이상 세계를 갖다가 꿈꾸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갑자기 음풍농원했다가 강호한정했다가 무릉도원 막 이야기를 하니까 외국인 학생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겠군요. 자, 강호한정이라는 것은 자연의 아름다움, 그다음에 음풍농월이라는 것은 그걸 읊조리고 즐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호한정은 그러니까 강호라는 것은 그러니까 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것들, 그 정서가 녹아 있는 것들을 강호한정이라고 하고요. 음풍농월이라는 것은 그러한 풍류를 즐길 줄 아는 것, 자연을 즐길 줄 아는 걸 음풍농월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무릉도원이라는 것은 이상향이죠. 우리가 꿈꾸는 아름다운 이상향의 세계를 무릉도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유교를 이상향으로 생각했던 그 유학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강호한정과 음풍농월, 무릉도원 이 세 단어가 어떠한 그 유교 문학의 어떠한 핵심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비현실적 이상 세계만을 추구하는 꼴이 돼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조선 후기에 오게 되면 어떠한 구체적인
실사구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구시, 학문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실학 아닙니까? 그러한 실학이 문학으로서 또 발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이제 운문 중심, 그러니까 시조나 시가 문학 중심에서 산문 중심으로 문학이 이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소설, 사설시조, 내간체 수필, 내간체 수필은 내간체 수필, 내방가사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부녀자들이 수필을 쓰고 부녀자들이 가사를 창작했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다음으로 이제 소설에서는 국문소설과 영웅소설, 그 다음에 풍자소설, 판소리계 소설 등이 창작되었다라는 거죠. 더불어서 판소리와 민속극은 민중의 참여가 극대화돼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게 조선 후기의 문학의 핵심이다. 핵심적 내용들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어떤 개화기와 근현대 문학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개화기와 1910년대 문학을 보면 먼저 개화기는 1894년부터 1910년 한일 합방까지의 어떤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문학은 어떤 면에서 보면 과도기적 형태를 띠고 있죠. 그래서 봉건적 잔재인,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봉건 체제 하에서 그런 봉건적 잔재를 극복하면서 근대화에 다가가자라는 거죠. 그러면서 서구 열강들에 의해서 침탈되고 있는 어떤 국권을 갖다가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문학들이 창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고전 문학과 근대 문학으로 이행하는 과도기적 형태이죠. 그래서 문학의 주제라는 것 역시 근대를 지향하고 개화, 계몽, 자주독립, 애국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에서는 시와 음악이 분리가 되고요. 국문체와 국한문 혼용체, 그러니까 국문체라는 것은 국어, 그러니까 한글로만 쓰는 것이고 국한문 혼용체라는 것은 한글과 한자를 섞어 쓰는 거죠. 그것들이 같이 쓰여지게 되면서 신문, 잡지 같은 인쇄 매체가 많이 등장을 해가지고 새로운 시 형식이 등장하는 것. 그게 이제 과도기적 형태의 개화가사라든지 창가, 신체시가 등장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대 자유시의 형식은 어떤 주요한 불놀이 그리고 그러니까 최초의 자유시가 발표되면서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근대 문학이. 이해하시겠죠? 다음으로 이제 그 소설에 있어서는 아까 이제 신체시, 창가, 개화가사 이런 것들이 어떠한 그 시에 있어서의 과도기적 형태였다면 소설에서는 이인직, 안국선, 이해조 등이 새로운 형식의 신소설들을 창작해내거든요. 그게 이제 과도기적 형식으로서 등장했던 소설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1917년에 이광수가 무정을 발표하게 되면서 비로소 근대 소설이 어떤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대 소설. 그러니까 시에서의 시작은 주요한의 불놀이라면 소설에서의 시작은 이광수의 무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무정을 통해서 어떤 근대의 개인주의, 자유주의 사상, 그 다음에 운문체, 문어체에서 벗어난 구어체. 구어체라는 것은 말하는 것이 구어체죠. 그래서 말하는 형식의 문장이 구사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문어체라는 것은 문장으로서 그러니까 글로서 쓰는 거기 때문에 현대의 소설과 같은 형식이 아니죠. 그런 것들이 이제 비로소 구어체를 구사하게 됨으로써 근대의 소설적 형식을 갖추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더불어서 이제 시곡 같은 경우에는 신극 운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의 내면적 갈등이 다루어진 심파극, 그러니까 심파극이 일종의 과도기적 형식으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심파극이라는 것은 멜로드라마적 성격을 띠다 보니까 감상주의에 치우쳐 버립니다. 그리고 이 심파극이라는 것이 일본에서 오게 되거든요. 일본 일제에 의해서
일본에서 이제 오다 보니까 그 신파극 내용이라는 것도 전부 결국 사랑 얘기하고 멜로 이야기가 주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파극이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죠. 음. 그래서 이제 신국 운동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신파극을 뛰어넘자라는 거였죠. 그런데 그게 이제 결국은 이제 일제 시대의 어떤 희곡이라고 하면 결국 이 신파극에 머물러 버리는 한계를 드러내게 돼 버립니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일제의 어떤 감점기의 문학을 이야기해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제 19년에 3.1운동이 실패로 돌아가죠. 10년의 한일 병합이 됐는데 그게 이제 19년에 3.1운동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한민족 전체가 어떠한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힘을 쓰지만 결국 그것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고 일제가 이제 문화 정책을 펴게 되죠. 그 3.1운동 때문에 놀래가지고.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문화 정책을 펴다 보니까 당연히 뭡니까? 문학의 창작과 소통이 활발해지게 되죠. 그리고 문예 동인지가 생겨나가지고 동인지에 의한 활발한 창작 활동이 두드러지게 됩니다. 뭐 그래서 이제 뭐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뭐 폐허라든지 창조 뭐 이런 것들의 동인지 백조 이런 동인지들이 이제 막 만들어지면서 여러 문인들이 그 동인지를 통해 가지고 작품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1930년대에 이르게 되면 일제가 이제 전선을 확장하죠. 그러면서 수탈이 극에 달하게 되고 사상 탄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1925년에 이제 카프가 만들어지고 이제 1935년에 카프가 해체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1925년에 카프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카프라는 게 뭐냐면 조선 프롤레타리아 예술가 동맹입니다. 러시아에는 러프가 있고요. 일본에는 나프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나라에도 카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 프롤레타리아 예술가 동맹인데 이 카프는 염군사하고 파스큘라라는 두 조직이 합해가지고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카프가 왜 한국 문단에서 중요하냐 그랬을 때 비로소 어떠한 과학적인 것에 근거한 비평 활동이 이루어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인상 비평에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학에 대한 창작이 이루어지고 그 문학에 대한 비평 활동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인상 비평이라는 것은 그걸 과학적인 어떤 분석에 의한 비평이 아니라 이러이러하더라라는 정도로 내가 가졌던 인상에 의해서 비평 활동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제 작가들에 의해서 인상 비평이 이루어졌는데 비로소 이제 카프가 등장하게 되면서 이들이 이제 어떠한 그 사회주의 비평 방법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차용해가지고 비로 와가지고 이제 자기들끼리 수많은 논쟁들을 합니다. 그 카프 안에서. 그래가지고 문학 창작이라는 것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기들끼리 막 그 얘기를 계속 하면서 논쟁이 벌어지고 거기에서 이제 작품의 창작 방향이라는 것도 설정이 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카프는 실제로는 우리 한국 사회 안에서 1990년대 80년대 후반까지는 언급되지 못했던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이제 말 그대로 조선 플로레타리아 예술가 동맹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냐면은 사회주의 사상 그다음에 공산주의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언급 자체가 안 됐죠. 그러다 보니까 그 전까지 80년대까지만 해도 반쪽짜리 문학사였죠. 왜 그러냐면 일제 치하에서 이런 그 사회주의를 선택했던 그 일군의 작가들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이제 어떠한 그 사회주의를 선택했던 것은 어떤 면으로 본다면 해방을 위한 수단으로서 문학을 창작하는 측면들도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카프가 굉장히 중요한 문학 단체죠. 근데 이제 1935년에 이게 해체가 됩니다. 그게 이제 결국은 일제의 사상 탄압에 의한 거죠. 그런 식의 것들이 있다는 정도로만 이해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 조선어학회가 조선어연구회가 발족되어 우리말 글에 대한 본격적 연구가 시작됐고요. 민족어를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널리 퍼지게 되죠. 그 다음에 시에 있어서는 퇴폐적 낭만주의, 유미주의 계열의 시가 이제 1919년 이후에 폐허라든지 백조 동인들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이 시기에 이상화의 마돈나의 나의 침실로 같은 건 퇴폐적 낭만주의 시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술지상주의와 같은 것들이 이제 유미주의, 그러니까 아름다움을 쫓아간다는 거잖아요. 유미, 그러니까 아름다움을 쫓아가는 그런 유미주의 계열의 어떤 시들이 많이 창작이 되게 됩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제 민족 저항의 시들도 뭐 이육사라든지 이상화도 이제 민족 저항의 시를 빼앗긴 데라도 보물원가를 짓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지어내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윤동주의 소국적 저항 시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이제 사회주의 계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화라 그 카프에 몸담았던 임화의 뭐 우리 오빠와 화로 같은 그런 그 시들, 사회주의 계열의 시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모더니즘, 김기림을 비롯한 모더니즘 계열의 어떤 시 역시 그 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이제 1920년대 이후에 어떠한 그 다양한 형태의 근대 시적 특성이 드러나는 여러 형식들이 시도되고 창작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소설은 일제 식민지 지배와 경제 착취로 인한 어떠한 공공한 삶의 모습을 그려내거나 소설 속 인물들을 통해 가지고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일제에 저항하는 모습을 그려내게 되죠. 그래서 인간 내면에 내재되어 있는 자아 모습을 그려내는 것이라든지 혹은 시대를 바라보는 작가 의식이 다양하게 드러나는 작품들이 창작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소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광수의 아까 무정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광수 이어서 이제 김동인이 어떤 단편 소설들을 감자와 같은 단편 소설들을 많이 만들어내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더불어서 염상섭이 등장하게 되죠. 염상섭의 3대로 대표되는 염상섭이 등장을 해가지고 어떤 리얼리즘 소설들을 써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더불어서 이제 사회주의 리얼리즘 작가였던 이제 뭐 이기영의 고향 같은 작품들이 또한 등장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최서해의 어떠한 그 궁핍 문학들이 일제시대에서 역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통 박태원과 이상으로 대표되는 그 모더니즘 계열의 소설들, 그래서 뭐 천변풍경이라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태준에 의해 가지고 태평천하와 같은 어떠한 풍자류의 소설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한 것들이 이제 일제 치하의 소설의 다양한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 이야기들을 여기서 해드릴 수는 없어요. 그걸 다 하려고 해버리면 몇 시간이 뭐 한 학기 내내 해도 모자라는 거기 때문에 이런 정도로 소설에 있어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대표적인 문의 사조와 대표적인 작가들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고 궁금하시면 저한테 문의를 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시곡 같은 경우에는 토오레를 중심으로 1920년대 이제 본격적인 극운동이 전개되어 나가고요. 1930년대에 극예술연구회가 번역극과 창작극을 공연하면서 일제에 대응하는 극운동을 펼치게 되지만 핵심은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심파극이 그냥 줄을 이뤄가지고 실제로 이제 시곡은 많은 그 발전적 모습들을 일제 치하에서는 크게 보여주지 못합니다. 한계가 있지요. 그런 부분들이.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게 해방공간과 전후문학이죠. 그러니까 해방공간이라는 것은 1945년부터 50년까지의 문학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해방공간이라는 말은 김윤식 선생이 이제 가장 먼저 썼었는데 김윤식 선생은 지금 이제 돌아가셨죠. 한국의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비평가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김윤식 선생이 100여 권이 넘는 저서를 남겼죠. 대단한 학자였습니다. 저도 제가 그 김윤식 선생의 수업을 경희대 가가지고 들어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냥 김윤식 선생 혼자 3시간 동안 다 떠들더라고요. 원래 대학원 수업이라는 게 세미나 형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김윤식 선생은 그냥 혼자서 그냥 다 떠들고 끝나버리는 그런 형식이야. 아무튼 근데 대단한 학자였더라는 것, 학자라는 것은 제가 그 수업을 들으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고의 깊이라든가 이런 걸 느낄 수는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해방 공간을 놓고 봤을 때 해방 직후에는 이제 아무래도 일제 식민 잔재의 청산과 새로운 민족문화 건설이라는 그 과제가 놓여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가지고 이제 좌익과 우익으로 양분되어 버리죠. 만약에 이제 조선 민족에 의해 가지고 해방이 됐더라면 그런 일은 안 벌어졌을 건데 외세에 의해 가지고 해방이 되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외세에 의해서 해방이 돼 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남한에는 미 군정이 들어오고요. 북한에는 소련 군정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국가 자체도 남조선과 북조선으로 이렇게 양분돼 버리는 거고요. 그 안에서 치열한 정치 이데올로기 싸움이 펼쳐지게 되는 거고 좌익과 우익으로 나뉘어 가지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를 겪게 되죠. 그런데 이제 1947년 이후에는 이 좌익에 몸담았고 이 1948년에 남한만의 단독 정부가 수립되고 북한에도 김일성 단독 정부가 수립되지요. 그래서 남한이 대한민국이 되는 것이고 북한이 뭡니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1948년에 이르게 되면 이제 남쪽에서는 우익 정치 이데올로기가 북쪽에서는 좌익 정치 이데올로기가 어떠한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 시기가 도래하게 돼버리는 거죠. 그렇지만 1945년부터 48년까지는 좌익과 우익의 대립이 굉장히 극심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한에서도 그런 측면들이 있죠. 그래서 어떤 좌익 문단에 의해서 먼저 그 조선문학운동 건설본부라 그래가지고 문건이 만들어지거든요. 그게 이제 1945년 8월 16일 날 만들어집니다. 8월 15일 날 해방됐는데 8월 16일 날 임화가 만들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게 근데 이제 또 이쪽 그 한서리아 쪽에서는 프롤레타리아 동맹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 둘이 또 서로 싸웁니다. 그 좌익문단 안에서도. 그러다가 46년에 전조선 문필가 협회라는 것이 우익 쪽에서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46년부터는 이제 이 좌익과 우익이 그러한 그 이데올로기, 정치 이데올로기 싸움을 통해 가지고 문단의 어떤 새 규합을 하면서 이야기가 맞물려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아무래도 그 시기는 혼란스러운 시기다 보니까 창작에 있어서는 그렇게 활발한 창작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48년 이후에는 좌익과 우익이라는 거, 그러니까 남한과 북한의 단독 정부가 수립되면서부터는 그 정치 이데올로기에 따른 창작만이 가능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한에서도 역시 우익 정치 이데올로기에 따른 창작만이 가능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청록파와 생명파 같은 이데올로기와는 거리가 좀 떨어져 있는 시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대상화 말론이 정치주의 시에 대한 논란이라는 것은 48년까지가 그렇다는 겁니다. 소설 역시 순수화 계급의 논리가 대두되고 이데올로기에 몰입된 작품과 더불어서 식민지의 자화상을 극복하려는 여러 시도들이 48년까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희곡 역시 좌익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일제잔재 청산과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지향하는 목적문학이죠. 그러니까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지향하는 목적문학적 성격의 극들이 많이 창작되는데 이게 1948년도까지 그렇게 시, 소설, 희곡에 있어서의 굉장히 좌익이 왜 그러냐면 문단 자체의 힘이 좌익 쪽에 더 쏠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47년 이후 47년 말에 오게 되면 좌익 문단 쪽 사람들이 모두 월북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돼버리다 보니까 이제 우익 쪽 어떠한 그 세력들이 힘을 얻게 되면서 그쪽과 관계된 시, 소설, 희곡이 창작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전쟁이 1950년에 일어나가지고 그 굉장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됐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한국 전쟁의 그러한 비극적 참상을 그려내려고 했던 실존주의가 이제 그때 횡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한국 전쟁의 후일담, 그 전쟁 상황의 후일담을 다루는 소설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전후문학이 만들어졌다. 전쟁 후의 문학을 전후문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1960년대 이후의 문학이라는 것은 자유당 독재를 무너뜨렸던 어떤 4.19 혁명의 4.19 혁명이 군사 쿠데타인 5.16에 의해서 좌절되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회 참여적 작품들과 더불어서 도시 산업화에 따르는 인간 군상들의 모습을 그리는 작품들이 창작됩니다. 그래서 사회 참여적 작품은 주로 시 쪽에서 많이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대표적인 사회 참여 시인으로 김수영과 신동엽이 있죠. 그래서 김수영의 풀이라든지 혹은 신동엽의 껍데기는 가라, 이와 같은 사회 참여 시가 등장을 하게 되고요. 더불어서 이제 도시 산업화에 따른 인간 군상들의 모습을 그려내는 작품들이 이제 소설 쪽에서 많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황석영의 객지 같은 소리라는 혹은 산포 가는 길, 이런 작품들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조세희의 난소공,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과 같은 도시 산업화에 따른 어떤 비극적 도시민들의 삶의 모습을 그려내는 작품들이 막 창작되게 된다는 거죠. 더불어서 이제 변화하는 시대상을 반영하는 작품들이 이제 꾸준히 창작되고 군부 독재에 항거하는 여러 작가들의 목소리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그래서 이제 김지아의 오적과 같은 시라든지 김남주의 시 같은 것들이 창작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1970년대, 80년대에 문학의 전성기가 오게 됩니다. 그거는 이제 산업화와 더불어 가지고 출판 시장이 상업화되게 되면서 작품의 창작과 유통이 활발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적 상황은 군부 독재 시기이기 때문에 암울했긴 하지만 창작과 유통이 활발했던, 그러니까 서로 상반되는 그런 것들이 맞물려 있던 시기가 1970년대, 80년대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 뭐 우리가 흔히 이제 소설 쪽에서 영자류의 소설들, 그러니까 어떠한 그 호스티스 소설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상업적 소설들이죠. 그런 작품들이 많이 뭐 영자의 전상시대라는 작품, 그런 류의 소설들이 막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1980년대 이후에 포스트 모더니즘 어떤 시대에 걸맞게 다양하게 불충들되는 대중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여러 시도들이 나타나지요. 더불어서 영상 문화가 발전되죠. 그래서 문학이라는 것이 점점 이제 대중으로부터 조금 멀어지게 되죠. 왜냐하면 영상이 핵심이 되는 시대가 와버렸기 때문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어떤 문학 작품이라는 것은 그 명맥을 유지하면서 근근히 이제 유지되고 있는 그런 형편이 이루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정도로 어떠한 한국 문학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다음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 교육에 있어서 대표적인 문화 인명들입니다. 그 다음에 작품, 그 다음에 문학적 주제나 주인공과 관련된 단어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문학 장르 및 문해 사조와 관련된 용어. 지금 여기 제가 지금 그냥 쭉쭉쭉 훑고 넘어가는 것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다시 한번 제가 이제 같이 첨부해드린 그 파일을 통해 가지고 거기 나와 있는 용어들과 혹은 작품들, 그다음에 인물들은 중요 문화적 그 작품과 인물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쭉 그러니까 그 찾아보시면서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모르시는 게 있으면 저한테 문의를 해주시면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를 제가 이제 올려드리는데
여기 이렇게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하나를 올려드릴 것이고 하나는 만약 기회가 닿으시면 하나 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한국어와 관련된 것이고요. 하나는 한국 문학과 관련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퀴즈 온더 블럭은 지금 여러분들 뭐 예능 프로죠. 그 예능 프로의 한 부분을 제가 나와 있는 것을 유튜브에 찾아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는 거고요. 산업화 시대 한국 문학이라는 것은 서울대학교 권영민 교수님이 그러니까 이 권영민 교수님은 돌아가신 그 앞서 말씀드렸던 그 김윤식 선생과 더불어서 현재 생존해 있는 한국 문학의 어떤 거두지요. 비평계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는 산업화 시대, 아까 이제 1970년대, 80년대의 한국 문학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반드시 좀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이것도 또 빨리 끝낸다고 했는데 또 시간이 많이 지체돼 버렸습니다. 아무튼 죄송스럽고요. 듣느라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